검색창에 어도비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공식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포토샵 부분으로 가볼게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X를 눌러볼게요. 나는 포토샵 뿐만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나 인디자인, 프리미어와 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까지도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든 앱을 다운로드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그냥 포토샵만 쓰겠다 하시면은 위쪽에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개인인지 기업인지 학생 및 교사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 기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포토샵이 포함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포토그래피라든지 아니면 포토샵만 이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계정을 만든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타워 격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라는 앱이 실행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 포토샵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윈도우 창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거나 아마 대부분은 왼쪽 아래편에 이 윈도우 창이 있겠죠. 이 윈도우 창을 눌러서 PH5까지만 적어주시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포토샵 버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이 부분 프로필 부분에서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요, 아래쪽에 설치 위치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고요. 기본 설치 언어 부분에서 언어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설치할지 아니면 영어로 설치할지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창 구성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상단에 있다고 해서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잘 분류가 되어 있어요. 파일들에 대한 메뉴는 이 파일 부분에 다 있는 거고, 편집 부분은 말 그대로 편집할 때 필요한 그런 메뉴들이겠죠. 아주 직관적으로 해당 카테고리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해줄 일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이거는 새 파일 눌렀을 때와 같은 메뉴입니다. 파일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문서 만들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포스터나 명함과 같이 실제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PC나 노트북, 태블릿이나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문서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인쇄와 모바일 기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웹 부분을 클릭해서 아래쪽을 보시면 빈 문서 사전 설정이라고 하는 프리셋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프리셋은 미리 만들어져 있다 해서 사전 설정이라고 나오고요. 이 부분들은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와 같은 미리 세팅해 놓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가로로 뒤집었을 때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1920에 1080짜리 풀 HD 사이즈로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니까 오른쪽 편에 해당 세팅 값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위쪽에 제목 없은 부분에 일단 테스트라고 적어 볼게요. 테스트라고 적고 아래쪽에 있는 값들은 따로 수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아트보드는 체크를 해제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색상 모드가 RGB 색상인지 또 배경 내용은 흰색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첫 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위쪽은 상단 메뉴가 위치하게 되는 거고, 아래쪽은 기본값으로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왼쪽은 도구 상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점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쭉 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떨어져 나오게 돼요. 자, 이 부분을 잡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두 칸으로 변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편을 보시게 되면은 색상과 색상 견본, 그라디언트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죠. 이 메뉴들을 패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색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색상 패널,
색상 견본이면은 색상 견본 패널, 그라디언트 패널, 패턴 패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씁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값들을 모두 사용은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떼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이 패널들은 X표를 눌러서 다 지워줄게요. 일단 속성 부분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쭉 빼주신 다음에 X를 눌러서 또 없애줬고요. 일단은 레이업 채널 패스 있는 부분은 이 빈 공간을 클릭하고 쭉 빼신 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 편에 위치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을 봤을 때 조금 영역이 작다 싶으시면은 아래쪽에 이 부분을 잡고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커졌죠? 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오른손잡이가 많으실 거기 때문에 오른쪽 편의 메뉴들을 구성해 놨습니다. 이 썸네일의 크기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어 패널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햄버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아래쪽에 패널 옵션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축소판 크기라고 하는 게 썸네일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조금 더 커졌죠? 자, 오른쪽 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떼주시고 X 표시 누르면 나머지도 다 떨어져 나왔죠? 자, 우리가 당장 사용할 메뉴들을 구성해 봤는데요. 포토샵을 실행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 그대로를 우리는 위쪽에 창 부분을 선택해서 작업 영역에서 아래쪽에 새 작업 영역을 눌러주게 됩니다. 우리의 책상을 만든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 바로가기와 메뉴, 도구문들을 모두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지금 우리가 구성한 메뉴 자체가 아예 우리의 책상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볼게요. 창 부분에 가보시면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메뉴들인데요. 옵션도 같이 있죠? 자, 이런 거 지워주시면 위쪽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창 부분에서 또 다른 메뉴도 꺼내보면은 모양 메뉴도 나왔고, 또 창에서 자, 이렇게 단락 스타일도 꺼냈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 이런 메뉴도 꺼냈는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복잡해지는 게 싫어요. 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 아까 저장해놨던 그 메뉴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은 위쪽에 창 부분에서 작업 영역 가신 다음에 지금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재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저장했던 그 상태 그대로가 다시 불러오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도구 상자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조그맣게 삼각형이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다른 숨어있는 하위 메뉴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비슷한 위치를 찾았는데 다른 메뉴다 하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른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이 있는데 이 레이어 패널에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현재 잠겨 있는 상태고요. 여기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빈 레이어가 나왔죠? 자, 이게 비어 있는지 아닌지는 썸네일 부분을 보시면 격자 무늬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디자인 분야에서는 투명하거나 혹은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름 부분을 정확하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빨강 이렇게 적어볼게요. 빨강 적어보시고 엔터. 아래쪽에 있는 배경은 어떤 수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때 자물쇠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때 클릭하시면 자물쇠가 사라지면서 배경이었던 이름이 레이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다가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파랑이라고 적어볼게요. 엔터. 그러면 파랑과 빨강 레이어가 만들어진 건데 아직 색깔이 입혀지진 않았죠. 이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먼저 파랑부터 적용을 해볼게요. 파랑을 선택하시고 도구 상자의 아래쪽에 보시면 컬러 팔레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색깔은 자, 여기는 정경색이고요.
이 부분은 뒤에 있다 해서 배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정경색을 한번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한 번만 클릭하면은 이런 색상 피커가 나오게 되고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빨간색이 됐고, 자, 여기도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색깔을 원하는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새라고 나와 있는 게 새롭게 바뀔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검정에서, 지금 검정이잖아요. 검정에서 빨간색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배경 색깔은 클릭하셔서 여기를 파란색에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이때 확인 눌러주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파란색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배경색을 넣어주면 되겠죠. 편집에서 아래쪽에 7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내용이 현재 정경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배경색, 우린 지금 파란색을 넣을 거니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체가 채워지게 되면서 썸네일도 파란색이 돼버렸죠.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그럼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편집에서 7을 눌러주신 다음에 얘는 정경색이죠.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빨간색이 됐어요. 자, 항상 기본 상태는 여러분들이 도구 상자에 이 이동 도구를 선택해 주시는 게 나중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빨간과 파랑이라는 레이어가 본연의 이름에 맞춰서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안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레이어를 선택하고 만약에 눈을 가려주시게 되면 빨간색은 눈이 안 보이게 처리가 되니까 파란색만 보이게 되는 거죠. 또 눈을 다시 켜주신 다음에 빨간 색깔을 쭉 끌어서 파란 줄이 나올 때 탁 놔주시면은 순서가 바뀌게 되면서 이번에는 파란색이 위에 올라왔죠. 그래서 파란색만 보이게 되는 원리예요. 또 하나 보시면 파란 색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불투명도라고 하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현재 100%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0으로 하고 엔터를 딱 쳐주시면은 마치 눈을 끈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직접 수치를 입력해 줘도 되고 아니면 커서를 내려서 여기서 슬라이드를 움직여 주셔도 돼요. 아니면 불투명도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커서를 올리게 되면은 손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이때 클릭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슬라이더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편집해 줬으면 반드시 엔터를 쳐서 파란색 부분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파란색 레이어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불투명도도 100%예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통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선택하시고 파란색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가운데에 이렇게 그려봅니다.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반짝이는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반짝거리는 부분만큼만 선택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레이어로부터. 자, 여기다가 만약에 브러쉬를 선택했어요. 자, 여기 브러쉬 도구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커서를 잠깐 올리고 있으면 해당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 그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브러쉬는 색칠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붓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은 아래쪽에 정경색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좀 알아보기 쉽게 정경색 설정을 눌러서 검정으로 왼쪽 아래로 쭉 당기시게 되면 이쪽에 0000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검정색을 나타냅니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수치가 달라지죠? 우리가 완전히 왼쪽에 아래쪽 끝까지 당겼을 때 이 컬러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0000으로 바뀌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현재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로 검정색으로 칠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브러쉬가 조그맣게 보여요. 이거는 이 브러쉬 사이즈가 현재 13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에 크기를 좀 더 높여줄게요. 이렇게 120이라고 하고 엔터를 딱 쳐주시면은 현재 브러쉬 모양이 좀 더 커진 걸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칠하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선택된 부분만, 이 부분 안에서만 뭔가 색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파란 색깔의 레이어 중에서 이 부분만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완료가 됐으면 항상 기본으로는 여러분들 이동 도구 상태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택되어 있던 부분도 해제해 줘야 되니까 선택 해제해 준다 라는 메뉴를 통해서 반짝이는 부분도 없애줄게요. 또 이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위쪽에 편집해서 7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었죠. 만약에 혹시 이 색깔들을 바꿔서 내가 다른 색깔로 바뀌어 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정경색을 파란색으로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경색을 눌러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커서를 두시게 되면 스포이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아이드로퍼 툴이라고 그러거든요. 색깔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색깔을 클릭하면은 해당 색깔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확인을 눌러주시면 방금 우리 정경색을 설정했으니까 이 부분이 정경 색깔이 이 배경으로 똑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똑같이 편집해서 아래쪽에 7 눌러주시고 정경색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배경색과 똑같은 색깔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아니면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원형 선택 윤곽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건데요. 파란 색깔 선택하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동그란 모양으로 이 부분만 또 선택이 된 거잖아요. 방향키의 바로 위쪽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서 썸네일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썸네일 중에서 이 동그란 부분만큼 지워진 거예요. 그럼 지워졌으니까 이 지워진 부분을 통해서 아래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동 도구 상태로 오시고 위쪽에 선택에 선택 해제를 눌러서 반짝이는 부분을 다시 없애줄게요. 이렇게 레이어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미지를 편집한다면 어떤 식으로 됐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었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바와 같이 내가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난 노트북을 선택하고 싶은데 반듯한 네모가 아니다, 또 동그라미가 아니다 해서 선택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툴만으로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도구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올가미 도구와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포함해서 오른쪽 편에 개체 선택 도구와 빠른 선택 도구,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일단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개체 선택 도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개체 선택 도구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최신 포토샵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아주 쉽게 개체들, 예를 들면 이런 컵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각각의 개체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자, 커서를 대기만 해도 이렇게 내가 선택할 부분이 바로바로 선택이 되죠. 이때 클릭만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트북만 선택이 된 거고요. 레이어 패널의 배경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아래쪽에 이렇게 네모난데 안쪽이 동그라미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되어 있죠. 얘를 클릭만 해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선택한 원본에 뭔가가 생기게 되면서 해당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하시면 자, 위쪽에 파일에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는 노트북 이렇게 해볼까요? 노트북. 그리고 파일 형식은 그대로 두시면은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자가 PSD로 끝나거든요. 자, 이건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노트북이라고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파일의 이름을 보니까 여기 PSD는 포토샵 파일이라고 그랬죠. 노트북.psd라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말 저장이 됐는지 해당 위치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노트북.psd라는 포토샵 파일이 준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을 설치하고 나만의 작업 영역을 구성한 다음에 레이어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선택과 같은 기본 메뉴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스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줄게요. 위쪽에 파일을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눌러서 새롭게 문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위쪽에 웹 부분에 가보시면요. 웹 일반 크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거 안 보이시면 사진 설정 모두 보기 탭을 선택해서 숨겨져 있던 메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웹 일반 크기로 선택하시고 여기다가는 마스크라고 적어볼까요? 마스크. 아래쪽은 우리가 지금 선택한 크기가 그대로 들어왔고요. 아트보드는 일단 체크를 해제해 줄게요. 해상도 72에 색상 모드는 RGB, 그리고 배경을 흰색으로 두시면 만들기를 했을 때 저랑 똑같이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보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창으로 나온 이유는 위쪽에 편집의 환경 설정 부분에서 일반 갔을 때요, 작업 영역에서 탭으로 문서 열기가 해제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은 편하신 설정으로 이 탭을 활성화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끄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열 때는 이렇게 옆에 새로운 탭으로 열릴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알아볼 마스크는 레이어 마스크와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자, 먼저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레이어 마스크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레이어 마스크 색깔이 흰색일 땐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검정색이면 안 보이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제를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이 동그라미를 눌러서 단색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단색은 배경을 만들 때 흔히 사용하는 한 가지 색깔로 채우는 그런 기능이에요. 현재는 흰색이지만 새롭게 만들 것도 흰색이죠? 우리는 색깔을 넣어주고 싶으니까 이 슬라이드를 먼저 움직이시고 내가 원하는 색깔 찾으시면은 왼쪽 편에서 채도를 이렇게 정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파란색 배경이 만들어졌죠? 오른쪽에 자동으로 이런 게 만들어졌거든요. 바로 이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네, 레이어 마스크가 흰색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파란색 배경이 통째로 보인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레이어 마스크를 브러쉬 같은 걸로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자, 제가 계속 칠할 때마다 검정색이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 레이어 마스크에서요. 이 검정색이 바로 안 보이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파란색이 안 보이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했을 때 원본과 레이어 마스크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선택하는 게 초보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구 상자의 아래쪽에 보시면요, 컬러 팔레트가 있잖아요. 요거를 원본을 선택했을 때는 자유롭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레이어 마스크는 검정색과 흰색으로만 표현된다는 거, 이걸 힌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를 도대체 왜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현재 레이어 마스크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레이어가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브러쉬를 다시 선택하고 이 색깔을 바꿔주게 되면 흰색으로 됐죠? 흰색으로 브러쉬를 칠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칠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검정색이었던 부분을 흰색으로 돌리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본에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보이게 혹은 안 보이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V를 눌러서 이 이동도구 툴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동도구라고 써져 있잖아요. V라고 되어 있는 게 단축키입니다. 근데 혹시 단축키가 안 먹으면 한영키가 눌려있진 않은지, 제가 만약에 한글일 때는 왼쪽 편에 이렇게 타이핑이 한글로 나오면서 어떤 단축키도 먹지 않게 돼요. 하지만 한영키를 다시 눌러주시고 영문일 때는 단축키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노트북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원본 이 이미지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지금 이 레이어 마스크는 검정색은 이 원본의 나머지 부분을 안 보이게 하고요, 흰색 부분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나타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림자 효과와 같은 아주 재미있는 효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창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우리 탐색기 창에 있던 이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건데,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파일에서 열기를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고요. 직접 이 탐색기 창에서 선택을 하고 끌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 놓을 때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파일을 이렇게 끌어 갖고 오는데 현재 열려있는 창의 중간에다 놓게 되면 열려있는 창 가운데 열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탐색기 창에서 선택을 하고 위쪽에 이 창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게 되면요, 새롭게 창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빈 공간에 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창이 열렸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선택 영역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튜브만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구 상자에서 빠른 선택 도구를 통해서 현재는 브러쉬가 너무 작죠?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는 단축키는 대괄호의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져요. 이 상태로 클릭하고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제 선택이 됐죠? 우리 레이어 마스크 씌우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네모에 동그라미가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부분 외에는 나머진 다 가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편집에 자유 변형 툴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선택한 레이어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이 확장돼서 나오는 거는 가려지기 전 원래 사이즈가 선택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가운데 쪽으로 위치가 되죠. 엔터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미지를 복제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잡고 아래쪽에 플러스에다 갖다 놓으면 복제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똑같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편집의 자유 변형 툴이에요. 컨트롤 T. 그래서 Shift를 눌러주시고 움직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위쪽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세로로 뒤집기 눌러주시면요. 거울에 비친 것 같이 이 C가 반대편으로 갔죠. 그 다음에 다시 Shift 누르고 아래쪽에 이 끝단을 맞춰줍니다. 이렇게요. 엔터 치시면은 그림자 만들 준비가 된 거고요. 지금 뒷 배경이 없어서 조금 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을 만들어 보죠.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방금 했던 대로 단색 지우기 눌러주시면요. 왼쪽 위로 쭉 올리시면 FFFF 요게 바로 흰색에 대한 컬러 코드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얘는 배경이 될 거니까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주시면 파란색 두 줄이 나오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떼주시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선택한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모를 때는 왼쪽에 눈을 껐다 켜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 이게 위쪽이구나. 이게 아래쪽이구나. 그런데 현재 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있잖아요. 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여기서 똑같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라 벡터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범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휴지통에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폴더 버튼이 있습니다. 새 그룹을 만드는 버튼인데요. 이걸 눌러서 이 그룹 안에다가 이 레이어를 이렇게 네모난 표시가 나올 때 놔주시면은 안쪽으로 지금 들여쓰기가 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룹에다가 다시 한번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레이어 마스크가 생겼죠? 여기다가는 브러쉬로 똑같이 검정색으로 지워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재밌는 효과를 응용해 볼게요. 자, 마스크 부분 다시 가볼게요. 이 창을 눌러서 이 부분에 눈은 가려주시고 배경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는 하나의 색상에서 다음 색상으로 가는데 그 중간 과정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면은 위쪽에 그라디언트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라디언트의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아니면 색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검정과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 레이어 마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본으로 되어 있는 흰색과 검정인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검정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라디언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테지만 혹시 안 되어 있다면 화살표를 눌러서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화살표를 펼쳐주시고요. 그래서 흰색과 검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 클릭한 상태로 쭉 내가 점진적으로 색깔을 바꾸고 싶은 정도를 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길게 빼니까 흰색에서, 지금 위쪽에 흰색이잖아요. 시작하는 데가 흰색, 흰색에서 검정으로 가면서 그 중간 지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해볼까요? 반전 눌러주시면 반대로 됩니다. 검정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죠? 클릭하고 이렇게 쭉 빼주시면은 검정에서 흰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다시 흰색에서 검정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중간지대가 바로 그림자가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와볼게요. 프로덕츠 이 창으로 오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고 우리의 그룹에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죠. 현재는 흰색이에요. 흰색이란 얘기는 현재 다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보이는 부분, 우리 그림자가 가까이 있을 때 잘 보이고 진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그룹 부분에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클릭하고 시작점은 흰색이었으니까 아래로 쭉 빼주시게 되면은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확인해 봤을 때 위쪽에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되는 그 중간 과정인 이 부분,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레이어 마스크가 흰색으로 적용이 됐다는 거는 어쨌든 이 마스크가 적용된 레이어가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검정색일 때는 안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지대, 일부러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가는 점진적인 단계를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완료가 됐으면 위쪽에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위쪽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자 효과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림자 효과라고 이름 적어주시고 파일 형식은 그대로 포토샵 두신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위쪽에 창 자체가 그림자 효과라는 포토샵 다큐멘트 PSD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은 닫아줘도 되겠죠? 마스크도 이제 더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요. 저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노트북도 좀 닫아줄게요.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쪽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은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웹부분에 아래쪽에 있는 이 사용자 정의 1366에 방금 이용했던 그 창 사이즈를 만들게요. 나머진 그대로 두시고 여기다가만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장할 때 편합니다. 지금 당장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아트보드 해제, 아래쪽은 색상 모드 RGB 배경 흰색으로 해서 만들기 눌러주시면 문서가 만들어졌죠. 자, 지금 상태에서 알파벳 D를 누르면 자, 이 부분 여기 컬러 팔레트 부분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안 바뀌는 이유는 한영키가 눌려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한영키 한번 눌러주시고 알파벳 D 눌러주시면 앞쪽은 검정색, 뒤쪽은 흰색으로 기본 상태가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모양의, 이 모양은 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모양의 도형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들의 이미지를 끼워 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중에 풍경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 풍경 사진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문서 내에 가져와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은 새롭게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에다가 글자를 써볼게요. 자, 여기에 문자 도구 T라고 되어 있는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위쪽에 글자의 크기만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한 250이라고 적고 이런 단위 같은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PT 이런 거 안 쓰시고 그냥 25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면은 250포인트짜리 글자를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글꼴이 있는데 저는 도둠체로 기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위에 커서를 대시고 클릭하시면은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풍경 사진 이렇게 적어 볼게요. 적고 나서 위쪽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글자가 써졌고요. 다시 한번 이동 도구로 와서 컨트롤 T 눌러주시면은 자유 변형 툴이 됩니다. 이미지의 가운데에 위치하게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거나 위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배치가 완료됐어요. 클리핑 마스크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일단 들어갈 이미지가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풍경사진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위쪽으로 쭉 당겨주시면은 파란색으로 두 줄이 나와요. 마우스를 놔주시면 글자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 눈을 껐다 켜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지 레이어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눌러주면 글자 안에 이미지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들어간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이미지가 선택이 된 상태로 마찬가지로 편집에 있는 자유변형 컨트롤 T죠. 이걸 눌러서 이곳을 잡고 이렇게 늘려주셔도 돼요. 아니면 늘리면서
Alt키를 눌러주시면 사방으로 커지게 됩니다. 줄어들게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시면 사이즈 조절도 완료가 됐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조금 글자가 밋밋하게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FX 부분을 보시면은 혼합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메뉴로 들어가서 미리 보기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 이 미리 보기 창 활성화되고 이곳이 바로 우리의 효과를 적용할 때 어떻게 보일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첫 번째로 경사와 엠보스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입체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또 아래쪽에 드롭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림자를 넣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드롭 섀도우 부분의 불투명도를 여기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림자가 진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진해졌죠? 한 50에서 60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리는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얼만큼 떨어뜨려서 만들지 나타내게 됩니다. 스프레드도 조금 조절해 보시고요. 크기도 조절해 보시면은 그림자를 조금 더 퍼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현재 우리가 적용한 효과가 이렇게 아래쪽에 어떤 효과들이 적용이 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경사 엠보스에 눈을 가려주면은 아, 이게 경사와 엠보스 효과구나. 또 그림자 효과에 눈을 껐다 켜보면은 아, 이게 그림자 효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실 때는 해당 효과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시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알아봤는데요. 저장도 해줘야 되겠죠? 위쪽에 파일에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시면은 어디에 저장해야 될지 나오고 클리핑 마스크라고 자동으로 되어 있죠? 저장까지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미지에서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이 같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이미지 중에 보츠라고 써져 있는 JPG 파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탐색기 창에서 클릭해서 드래그한 다음에 위쪽에 빈 공간에 복사라고 나올 때 마우스를 떼주시게 되면요. 해당 파일의 사이즈대로 창이 열리게 돼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필요 없으니까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자, bots.jpg라는 이미지로 열렸고요. 먼저 이미지를 보시면 저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보트 빼고는 나머지 보트들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대로 작업하기에는 좀 눈도 아프고 정확하게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에 도구 상자에 줌 툴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는 기능이거든요. 이 줌 툴로 선택을 하시면 플러스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하시면은 조금 확대가 되고요. 또 한 번 클릭하면은 두 번 확대가 되겠죠. 위쪽에 창 부분에 보시면 몇 퍼센트 비율로 확대가 되는지도 나옵니다. 반대로 현재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때는 축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줌 툴인 상태에서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축소되는 과정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핸드 툴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핸드 툴이랑 똑같은 건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을 때 클릭하고 옮겨주시면 시선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이동 도구 바로 아래쪽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이 주변부까지 같이 선택을 하시면 해당 부분이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위쪽에 편집의 7 부분을 눌러서 바로 이 부분을 내용 인식으로 메뉴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을 인식해서 이 부분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작업이 끝났으면은 반짝거리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 부분으로 가서 선택 해제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또 한번 선택을 할 건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네모온 모양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건 어차피 네모나게 선택해도 크게 무방하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편집의 7 부분으로 가서요. 똑같이 내용 인식 해주시면은 또 사라졌죠. 두 번째로 선택의 선택 해제. 단축키로는 컨트롤 D네요. 요거 눌러주시고 우리가 확대가 된 상태에서 축소를 하지 마시고 아예 컨트롤 숫자 0을 눌러주시면요. 전체 화면 모드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Z를 누르면 줌툴이 되는데 이 줌툴이 안 먹을 때는 항상 한영키가 눌려지지 않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Z 눌러서 줌툴로
이 부분을 또 당겨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또 옮겨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올가미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나 이 부분이 필요 없어. 딱 이 사람 부분만 선택하지 마시고 주변까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이 주변 환경까지 인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똑같이 편집의 아래쪽에 7 눌러서 내용 인식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됐죠? 컨트롤 D 하면 선택 해제가 됐고, 또 컨트롤 숫자 0 위쪽에 있는 숫자로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 마지막 선택하시면 되죠? Z 눌러서 줌툴로 당겨주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옮겨주신 다음에 자, 여기를 라sso 툴, 올가미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뭐 이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빠른 선택 도구도 있고 개체 선택 도구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해당 크기만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올가미 툴로 이렇게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편집, 아래쪽 7 눌러서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메뉴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컨트롤 D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숫자 0 눌러주시면 다시 100% 비율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 빼고 필요 없던 부분들을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없앨 수 있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혼합 모드와 조절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좀 더 생동감 있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습 예제는 picture.jpg라는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를 열어주시면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때 그대로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플러스 버튼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를 혼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혼합 모드인데요. 혼합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아래쪽이 아닌 위쪽에 이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바로 위에 있는 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블렌딩 모드의 종류들이에요. 이 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크게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많은 효과들을 모두 다 이해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몇 가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 원하는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어둡게 처리하는 부분 중에서 곱하기 메뉴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 테두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파란색 테두리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 곱하기라는 메뉴는 현재 색상에서 똑같은 색상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효과를 만들어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블렌딩 모드를 사용했을 때 전체 이미지에 효과를 준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에 이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였죠. 위쪽에 있는 현재 곱하기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시면은 레이어 마스크가 생겼어요. 현재는 흰색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나와 있다는 거는 곱하기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가 그대로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로 컨트롤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요 반전이 됩니다. 즉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반전이 되면서 이 곱하기 효과가 안 보이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할 거는 브러쉬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흰색으로만 칠해주면은 해당 이 곱하기 효과가 그 부분에만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브러쉬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게 표준 상태로 불투명도 100%, 흐름 100%로 두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대괄호의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브러쉬가 더 커지고요. 왼쪽을 눌러주시면 작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내가 조금 더 어두웠으면 하는 부분을 앞쪽에 이 정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칠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 가운데 건물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대로 칠하면은 자, 지금 보이시나요? 자, 진해졌죠? 자, 이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 레이어 마스크에서 흰색으로 처리된 부분만 우리가 지금 방금 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 곱하기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한번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대비를 위해서 조금 더 밝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배경 이 이미지를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레이어가 또 복사가 됐죠. 이 상태로 이번에는 표준이 아니라 우리가 밝은 효과 중에서 좀 밝게 만드는 것 중에 스크린 효과라고 있어요. 자, 이 스크린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밝아졌죠. 이때 엔터키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자, 이 레이어 마스크가 흰색이라는 건 전부 다 보이는 상태니까 컨트롤 I를 눌러주시면 반전이 돼요. 자, 똑같이 브러쉬에 흰색으로 칠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만 나는 흰색으로 처리할 거야.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브러쉬 메뉴를 사용할 때 꾹 누른 상태로 쭉 계속 칠하지 마시고요. 한번 칠했으면은 잠깐 마우스 버튼을 뗐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고 또 칠해주고 또 마우스 버튼 뗐다가 다시 한번 누르고 칠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부분이 뭔가 저처럼 좀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 느낌이 없다, 좀 딱딱하게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브러쉬 부분에서 이 브러쉬의 경도가 100%로 되어 있을 때 이런 효과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딱딱 경계가 뚜렷한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브러쉬의 경도, 딱딱한 정도는 우리가 0% 정도로 놓고 부드러운 붓인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투명도와 흐름도 사실은 조금 많이 낮춰갖고 여러 번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효과를 적용했으니까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요거는 어둡게 만드는 거였죠. 이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어둡게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래야지 구분하기가 쉽겠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도 선택하고 이거는 밝은 효과였구나. 더블 클릭해서 밝은 효과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배경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에 갖다 놓으면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표준이 아니라 오버레이를 선택해 볼게요. 오버레이는 밝은 것은 더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대비 효과를 극명하게 만드는 효과인데요. 자, 엔터키 쳐주셔야지 이 파란색 부분에서 빠져나오겠죠? 엔터. 그 다음에 똑같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도 되는데, 자, 이번에는 특정 부분이 아니라 이미지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대비 효과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 선택하시고 불투명도만 조금 낮춰볼게요. 이렇게 한 40 정도 맞춰주시게 되면은 눈을 껐다 켜보면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처리가 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혼합 모드 중에서도 빛을 활용한 아주 활용도 높은 그런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셔야지 우리가 탐색기 창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 가장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위쪽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항상 기본 상태는 이동 도구. 탐색기 창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미지를 보시면, 자, 이 보케라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이미지가 가져와졌습니다. 이때 대각선에 커서를 대시면 둥근 모양으로 나와요. 클릭하고 쭉 돌려주시면 되는데 그냥 돌리게 되면 수치가 마구 변해요. 이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15도씩 고정된 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90도 방향으로 꺾어줄 때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또 이번에는 마우스를 이곳에 끝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 전 부분에 가져가면은 양쪽으로 벌어지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때 클릭하고 늘려주시면 되는데, 늘릴 때 Alt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방으로 커져가는 이미지의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마우스부터 떼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떼주시면 될 거예요. 엔터 키 눌러주시면 이제 이미지가 잘 배치가 됐고요. 자, 이런 보케 이미지들은 일반적으로 배경이 검정색인데요. 이렇게 검정색인 배경일 때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블렌딩 모드 중에서 스크린 효과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바로 검정색 배경만 사라지고 나머지 색상은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엔터키 쳐주셔야죠. 먼저 여기서 없어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쉽게 빛을 활용한 이미지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아래쪽에 좀 진하게 보케가 생겨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볼 수가 없다 하시면 이 보케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현재 흰색인 부분에서 아까는 우리가 검정색 배경에 흰색으로 칠해줬지만 지금은 흰색 배경의 특정 부분만 안 보이게 처리할 거니까 브러쉬를 똑같이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검정색 브러쉬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검정색이 정경색으로 바뀌죠? 이때 레이어 마스크에 그대로 칠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복회 효과가 안 보이게 처리가 됩니다. 효과가 너무 강하게 지워졌다면 우리가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이름도 낮추고요. 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살려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칠해주시면 살아나겠죠. 자, 이렇게 블렌딩 모드, 즉 혼합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부터 해서 아래쪽에 배경 복사까지 Shift를 누르고 클릭해주시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파벳 G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그룹화가 되면서 하나의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어들을 정리하기 쉽겠죠? 자, 눈은 가려줄게요. 자, 그리고 그룹 1의 이름을 혼합 모드 이렇게 적어주고 엔터 쳐줄게요. 두 번째로 할 부분은 조절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배경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혼합 모드인 상태는 현재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효과를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안 보이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자, 조절 레이어는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반달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조절 레이어고요. 왜 조절 레이어인지는 하나 선택을 해보면 돼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이미지의 대비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곡선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곡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찍은 이미지 중에 조금 밋밋해 보인다 하는 이미지들을 이 곡선 효과를 이용하면은 뚜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대비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곡선 중에서 RGB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이건 모든 색상의 정보를 한꺼번에 다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RGB로 놓으시고 가운데 점을 하나 콕 찍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한 상태로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시면요. 이 부분이 원래 밝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밝은 부분이 원래 45도로 되어 있던 부분보다 조금 더 높아졌으니까 밝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왼쪽은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이 어두운 부분은 우리의 평균, 기존에 있던 이미지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완만한 S자 곡선을 그려주시기만 해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효과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대비 효과가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레이어 마스크가 생겼다는 거는 내가 필요한 부분은 브러쉬로 흰색으로 칠해주면 되고, 아니면 반대로 이 대비 효과를 보여주기 싫은 부분은 브러쉬에 검정, 이렇게 브러쉬에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검정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투명도가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100%로 놓고 작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부분은 대비 효과가 적용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된 부분은 이 대비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전 상태의 그런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곡선 효과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래쪽에 다시 한번 조절 레이어를 선택해서 색조 채도 부분을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은 색상을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속성창이 열리게 되면서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선택을 할 때 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속성창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효과 자체를 조작하고 싶다 하시면은 왼쪽에 있는 썸네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 적용된 효과를 특정 부분은 보이게 또 안 보이게 처리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색조 채도 부분을 다시 선택해서 이 속성창에 나온 메뉴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조작하는 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 보이시죠? 자, 이 색조 채도를 통해서 색깔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 창문의 색깔을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니까 파란색으로 한꺼번에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체 이미지 색깔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조작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 반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로 브러쉬 선택하시고 흰색의 브러쉬를 설정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브러쉬 크기는 대괄호의 왼쪽을 눌러주시면 좀 작아지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클릭하고 쭉 칠해 주시기만 하면은 이 부분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에 흰색으로 처리가 된다는 게 아까 전에 우리 모든 효과를 다 한꺼번에 적용했을 때와 같은 그런 부분을 나타내죠. 이렇게 초록색이었던 부분을 파란색으로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현재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창문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렌딩 모드건 아니면 이런 조절 레이어건 먼저 효과를 적용해 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보이게도 하고 또 안 보이게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거예요. 혼합 모드나 조절 레이어나 종류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특정 효과를 먼저 적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직접 조작을 해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물 사진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중에 피규어라고 써져 있는 여성분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번에 이 안쪽에 넣으면 안 되겠죠? 위쪽에 창 부분에 복사라고 나올 때 탁 놔주시면은 이미지가 열리게 돼요. 자, 지금 picture.jpg는 그대로 지워줄게요. 아니요 눌러서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 보정을 하신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보정해 나가야 될지 머릿속으로 먼저 구상을 해보는 걸 겁니다. 저라면 이 이미지에서 얼굴형 자체를 조금 더 갸름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왼쪽 부분에 있는 이 오른쪽 눈이 조금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잡티들이나 점 같은 것도 좀 없애고 전체적인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편집할지 기획이 끝났다면 오른쪽에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먼저 고급 개체로 변환을 눌러줍니다. 이미지 자체의 고유 정보를 좀 저장하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고급 개체로 변환이 됐으면 썸네일 자체가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위쪽에 필터 부분으로 가서요. 픽셀 유동화라는 걸 눌러줄게요. 그러면 새롭게 창이 열리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커서를 그냥 가져가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얼굴 윤곽이 잡힐 겁니다. 이거는 얼굴 도구라는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곽 자체에 선택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커서가 이렇게 양쪽으로 기울죠? 얼굴 너비를 클릭한 상태로 쭉 당겨주시면 줄어들게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눈으로 가져가 볼게요. 눈. 자, 왼쪽 눈을 조금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고 클릭하고 살짝 돌려주면은 처져 있던 눈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코 살짝 올려주니까 인중의 길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큼지막하게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입술 부분 좀 조그맣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마스크 고정 도구 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크기의 조절은 대괄호의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클릭하고 칠해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편집이 안 되게 고정해두는 도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아래쪽에 있는 입술을 조금 위로 올려주기도 하고 좀 오므리게 만드는 효과를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오목 도구를 통해서 입술에 대고 살짝 눌러주시게 되면 좀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브러쉬를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살짝 더 작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입술이 좀 작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아니면 조금 더 아래쪽에서 밀어줄 수도 있어요. 자, 밀어주는 메뉴는 제일 위쪽에 있는 뒤틀기 도구입니다. 저걸 선택해서 아래쪽에서 밀어주면 되는데 자, 그냥 밀게 되면 너무 많이 밀려요.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주시고 자, 이 메뉴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이런 브러쉬 도구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압력을 좀 낮춰주시면 자, 내가 아무리 세게 밀더라도 조금씩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 입술이 완성이 됐고요. 위에서도 뭐 밀어줘도 되고 아니면 얼굴형 전체 아까 전에 우리가 얼굴 도구로 조금 미진하게 수정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뒤틀기 도구 그대로 선택하신 상태에서 브러쉬를 일단 크게 해주세요.
전체적인 윤곽 자체는 우리가 좀 크게 브러쉬를 만들어서 압력을 낮춘 상태로 여러 번 밀어주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브러쉬가 작은 상태로 압력이 좀 컸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여기 있는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자, 지금 눈으로 대충 보면서 하기에는 잘 민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전체 화면으로 딱 보시게 되면 살짝 우둘투둘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브러쉬의 크기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압력은 낮춘 상태로 여러 번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살짝 큼지막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윤곽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많이 밀렸죠?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 또 나는 만약에 이전 상태의 모습이 좀 좋은 것 같다, 너무 과도하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있습니다. 바로 왼쪽 편에 있는 재구성 도구예요. 이걸 선택해 주시고 브러쉬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편집했던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부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눈동자의 크기를 크게 해주고 싶다면은 선택했던 오목 도구 아래쪽에 볼록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검은자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살짝 눌러주시면 검은자들 조금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느낌이 달라졌죠? 인물 사진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전체적인 윤곽, 전체 모습을 다듬어 줄 때 브러쉬의 크기는 크게, 또 압력은 작게 해서 큼지막하게 밀어줘야지 어색하지 않게 전체 모양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뒤틀기 도구라든지 아니면 오목 도구, 볼록 도구,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을 활용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부분, 밀리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마스크 고정 도구로 먼저 색칠을 해주고 나서 편집을 해주는 게 좋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마스크 고정 도구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 빨간색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Alt 키를 눌러주시고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지워지게 할 수 있어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전 상태, 바로 여기 있는 고급 필터의 눈을 꺼보시면은 이전 상태가 돼요. 그런데 제가 작업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조금 밀려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픽셀 유동화 메뉴 자체가 픽셀을 액체처럼 만드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럴 때는 아래쪽에 있는 크롭 툴이라고 하는 이 자르기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아래에서도 위쪽으로 살짝 당겨주시게 되면은 위쪽에 아래쪽에 생겼던 공간이 엔터를 침으로써 없어지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공간들은 없게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미지에서 이런 점 같은 부분들을 좀 없앨 거고요. 톤 자체를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거는 그냥 플러스를 눌러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탬프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탬프 툴은 바로 여기 복제 도장 도구라고 하는 메뉴예요. 바로 안 보이시면 단축키 S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쪽에 샘플을 현재 레이어가 아니라 현재 이하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선택한 레이어에 포함해서 아래쪽까지 같이 샘플로 추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엔터를 쳐주시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보죠. Z를 눌러서 좀 줌툴로 확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S를 눌러주시게 되면 복제 도장 도구 다시 선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점보다 조금 더 크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대괄호의 오른쪽을 눌러주시는 거죠. 자, 복제 도장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은 먼저 주변의 멀쩡한 피부를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덮어 씌워 줄 거예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타겟 모양으로 바뀝니다. Alt. 그리고 나서 주변의 멀쩡한 피부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피부가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덮어 씌워주면 되는데 지금 살짝 밝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Alt 키를 누르고 이 부분 근처에서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브러쉬는 조금만 크면 돼요. 여기를 Alt 키 누르고 클릭 덮어주고, 야,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여기 클릭해서 덮어주고,
한번 덮어주고 그러면은 사라지죠. 여기도 클릭해서 사라지고 Alt키 누르고 복제한 다음에 덮어주고 Alt키 누르고 복제하고 덮어주고 하면은 이 레이어가 있을 때 없을 때 점이나 잡지 부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게 처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직접 혼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완료가 됐다는 가정 하에 컨트롤 숫자 0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톤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절 레이어를 활용할 거예요. 여기서 곡선, 이 곡선은 대비를 좀 극명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운데 점 찍고 위쪽, 오른쪽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왼쪽은 아래로 살짝 해주시면 조금 이미지가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너무 과할 때는 조금 낮춰주시면 되고요. 곡선 효과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래쪽에 조절 레이어를 선택해서 곡선을 또 꺼내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평균보다, 지금 우리의 이 45도 각도보다 이렇게 올려주기만 해도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톤을 보정해 봤습니다. 네, 눈을 껐다 켜보면 이게 어떤 효과인지 보일 수가 있죠. 요거는 조금 더 대비 효과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점이나 잡티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레이어 1이 아니라 이름도 점, 잡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레이어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완료가 됐다면 위쪽에 파일에서 아래쪽에 내보내기, 그 다음에 웹용으로 저장이나 PNG로 빠른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PNG로 해볼게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위치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만 이렇게 다시 정해주시면 되겠죠. 인물사진 보정, 인물사진 보정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PNG 파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탐색기 창에 보니까 인물사진 보정.png라는 파일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포토샵의 기본 기능들을 살펴보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제를 충분히 학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미지로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디자인 실력도 금방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연습해 보세요.